네, 국내외 채권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KB증권 임재균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다가 이제 좀 잠잠해지고 안정화가 됐는데 이게 이제 어떤 향후에는 어떻게 될 만한지 한번 전망을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4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되게 강력한 관세 정책을 발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우려가 높아지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연준의 빠른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하면서 사실 장기물 금리가 하락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금리가 상승을 했죠. 네. 왜 그러냐라고 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의 매도 가능성들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은 사실 저희는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좀 수급적으로 이제 마진콜에 대응해서 미국 내에서 국채를 판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는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금리를 끌어올렸다가 이제 30년 금리 같은 경우가 5% 부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레벨이 이제 2013년 11월 그러니까는 연준이 굉장히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고 그리고 미국 정부의 등급이 강등되면서 좀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확산했을 때 레벨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 조금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좀 단기간에 좀 꼬였던 부분들, 그러니까 금리 상승을 견인했던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는 있고 거기에 플러스 연준이라던가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도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연준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다 보니까는 추가적인 상승이 됐을 때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고 특히 무엇보다 미국 정부가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흐름들은 사실 저희가 이미 트럼프 1기 때도 봤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트럼프 초반에만 하더라도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기보다는 미국 장기물 금리,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낮아지는 것들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연준의 금리 인하보다는 장기물 금리, 10년 금리가 낮추는 거에 주목을 했지만은 오히려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과격했던 관세 정책이 좀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금리 인하, 그러니까 장기물 금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하겠다. 예를 들면은 이제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미국의 국채 발행 계획이 뜨는데 여기에서 좀 바이백 규모를 확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바이백이라는 게 뭐냐라고 보면은 미국 재무부는 보통 국채를 발행하는 주체죠. 발행을 하면은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거고 공급이 늘어나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됐는데 바이백을 한다는 거는 시중에 있는 국채를 미국 재무부, 그러니까 발행하는 주체가 다시 사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발행돼 있는 국채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금리를 좀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연준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는 좀 하향 안정화가 될 거라고 저희는 계속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백 할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단기 자금 쪽 네. 이제 미국 재무부가 돈을 빌리는 게 뭐 2년부터 30년까지 여러 가지 국채 발행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1년 미만짜리를 통해서 돈을 빌리는 것들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예상하지 못하게 수입이 거치는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자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월 2일에 관세를 발표하기 전부터 철강이라던가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에서 일별로 이런 관세 수입 데이터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생각보다는 세금 수입이 더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4월 2일에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게 이제 10일부터 부과가 된 거죠.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14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보니까는 요거 수입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145% 관세를 이제 내면서. 지급을 하면서 사올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죠. 네. 근데 그 외 국가들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물론 3월 달에 상당 부분 이제 재고를 축적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사올 수밖에 없는 물품들은 4월 달에 사고 이것들이 관세 수입으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를 거둘 수 있다는 점들이 사실 이제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 이런 자금들을 가지고 시중에 있는 이런 채권들을 사면서 금리를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장기 금리 쪽을 낮추기 위해서 원래 옐런이 단기채로만 계속 조달했던 거를 나는 좀 바꿀 거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포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실제로 포기를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포기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옐렌 전 재무장관을 이제 비난을 했던 게 이제 단기물, 여기서 단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1년 미만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1년 미만짜리 비중을 많이 발행을 하면서 장기물 발행을 많이 안 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낮게 유지를 했다라고 했고 사실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는 시장 입장에서는 2월 달에 이미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취임을 하고 나서 첫 이런 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걱정을 했던 거죠.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은 장기물 발행 비중을 늘리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장기물 발행을 동일하게 유지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베센트 재무장관은 아무래도 이제 헤지펀드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이 장기물 발행 비중을 늘렸을 때 시장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미 2023년 8월 달에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미국 재무부가 장기물의 발행을 늘리면서 굉장히 금리가 급등을 했던 바가 있는데 만약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번에 동일한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미국 정부 특히 새롭게 행정부가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물 발행을 동일하게 유지한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금리가 그래도 이제 한 2주 전보다는 금리가 내려오다 보니까는 조금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도 안심을 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금리가 계속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됐다라고 하면은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채 이제 발행 계획에서 이제 2월과 비교했을 때 단기물 비중을 늘리고 장기물 비중을 줄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장기물 금리가 부담이 됐었던 건데 발행 비중이 주네, 발행 규모가 줄면은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던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국채 수익률이 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4% 10년물이 국채 수익률이 이 정도인데 뭐 앞서서 뭐 마진콜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긴 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이제 워낙 미국 국채를 일본, 중국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채를 판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확인하려면 실질적으로 아직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좀 어려운 데이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매월별로 나라별 이제 국채 보유를 네. 발표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이제 7,500억, 일본이 이제 1조 정도를 갖고 있고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2월 기준이에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거는 4월 이후인 거고 그 이후에 금리가 상승을 했죠. 근데 그럼 이거를 확인을 언제 할 수 있냐? 6월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6월에. 그리고 이게 보면은 보유액이거든요. 예. 보유액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 가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거는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가치가 바뀌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중국이 지금 7,590억 달러 정도가 들고 있는데 팔지 않더라도 6월 달에 본 4월에 채권 보유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 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가치 자체가 줄은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앞서서 제가 중국이 이걸 실제 팔았을까라고 했을 때 좀 팔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요 데이터만 보면은 7,590억 달러 굉장히 많아 보이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요거를 관세에 대응해서 팔았다라고 하려면은 기본 전제가 요 7,600억 달러 정도의 국채를 중국 정부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민간 기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규모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금리가 이렇게 상승한 구간에서 팔게 되면은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손실을 보면서까지 굳이 팔 이유가 있을까라고 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굳이 팔 이유가 있을까라고 보면은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관세를 발표한 이후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죠. 진짜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중국 증시가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굉장히 4, 5년 동안 이제 상승장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대한 이렇게 롱 바이어스,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할 거야라는 이런 굉장히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급락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선물 투자를 한 부분들이 선물 마진콜에 대응했던 거고 그거에 대응해서 미국채를 파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채가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서 금리가 하락할 거라고 배팅했던 채권 포지션 부분까지 손절이 나오면서 이게 좀 악순환인 거죠. 이제 손절을 부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상승이 추가적인 금리 상승을 이제 부르면서 굉장히 좀 수급적으로 꼬이면서 금리가 급등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해소가 된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진콜 당해서 포지션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올 물량은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손실 볼 사람들은 손실을 보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금리 올라갈 때 보면 완전 스파이크처럼 올라가는 네. 걸로 봐서는 반대 매매 나온 것처럼 움직였어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으로 돌려서 국내 금리 쪽으로 보면은 국내 채권 시장은 또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식 시장은 외국인이 다 매도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원 같은 경우는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해서 봐야 될까요? 지금 40원하고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 팔고 있고 채권 같은 경우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권이 이제 들어오는 이유를 좀 보면은 채권은 이제 그러니까 단기라고 하면 1년 미만짜리 그리고 초장기 30년 정도 위주로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단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재정 차익 거래라고 하죠. 재정 차익 거래라고 해서 환을 해지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한국 국채의 금리는 2% 중반이야라고 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을 해지하기 때문에 뭐 4%에서 5%까지 가까운 이런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0년 같은 경우는 이제 초장기 쪽을 사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원달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죠. 원화가 이제 내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긴 한데 문제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계속 좀 이탈이 있는 점들. 우리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것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뭐 운용기관, 뭐 연기금에서 이제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게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입니다.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인 거고 뭐 오늘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지만은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건 이제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해외로 투자를 늘린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원화를 좀 그러니까 강한다라는 거 내려간다. 원화가 하락하기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자 이제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들은 분명히 원화의 하락 요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문제가 이제 과거와 다른 게 트럼프 1기 그리고 팬데믹 그리고 트럼프 2기에 의해서 좀 차이가 좀 구조적으로 바뀌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미국은 본인들 나라에 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현대차가 이번에 이제 뭐 미국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투자를 할 때 달러가 필요한 거고 그렇다면은 현대차가 자동차를 팔아서 받은 달러 대금을 기존에는 원화로 환전을 했다라고 보면은 이거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갖고 있다가 미국에 다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원화가 계속해서 좀 내려가서 1,400원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1,400원대가 실질적으로 뉴노멀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400원을 기준으로 위아래 약간인가요? 아니면 1,400원, 1,450원 여기 사이 왔다 갔다인가요? 1,400원에서 1,450원 50원 왔다 정도로 갔다? 보고 있고요. 1,450원 넘어가서 1,500원 근처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뭐 아무리 뉴노멀이라고 하지만은 개입이 이제 나오겠죠, 또. 네, 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이제 IMF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본능적인 트라우마가 있죠. 네,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는 요거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회사채 좀 여쭤볼게요.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회사채 최근에 그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확대되는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2분기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23조 원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이자 부담도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회사채 수요도 꽤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회사채는 이제
좀 위험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수요가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회사채라고 하면은 뭐 국채랑 다르게 일반 기업들,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가 이렇게 일반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고 네.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국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을 하는 것보다 일반 기업이 발행을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들, 위험이 따릅니다. 바꿔서 말하면 위험이 따르는 거고 좋게 말하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채보다 금리가 높은 그렇죠. 금리를 줄 수밖에 없는 그래야지만 이제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최근에 좀 금리가 회사채 스프레드라고 하죠. 보통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회사채 금리 빼기 국채 금리. 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 기업에 보고 있는 이 기업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용 스프레드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가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관세를 발표를 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안 좋을 거 아닐까? 특히 뭐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을 거고 기업들 안 좋은 거고 지금 보시면 이제 IMF가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원래 기존에 1월 달만 하더라도 2%를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1%까지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럼 사실 이제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기업들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진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관세 정책에 따라서 좀 차별화가 나타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자 국내의 기업들, 그러니까 국내 소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세에 따라서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수출하는 기업들, 네. 특히 중요한 이제 상대국이 중국과 미국 둘 다 이렇게 겹쳐 있다고 했을 때 요 두 나라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죠.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줘야지만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금리가 이제 연초에 굉장히 좀 하락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채권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연초 효과라고 좀 언급을 해요. 연초 효과가 뭐냐라고 하면은 자 퇴직연금 같은 경우가 이제 매해 연초에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금융기관들은 이 퇴직연금을 가지고 뭘 사야 되는 거죠. 채권이라든가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건데 대부분 채권 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1분기에 많이 집중이 되고요. 1분기에 아무래도 이제 투자 수요가 많다 보니까는 스프레드가 이렇게 줄고 있다가 네. 이 연초 효과가 마무리가 되는 2분기부터는 좀 금리가 올라가는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초 효과에 플러스 관세 정책까지 같이 겹치면서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2분기에 그 발행, 그러니까 이제 만기에 대한 부담도 존재하지만은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이제 차환이 그러니까 이제 만기에 도래하면은 그만큼 또 새로 빌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보다는 사실은 연초 효과 마무리된 점 그리고 상호 관세에 따라서 조금 이제 기업들이라든가 우리나라 경기에 조금 부정적 영향이 존재한 점 때문에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추이와 연동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우리나라 수급에 의해서만 움직이나요? 뭐 연동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연동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힐드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이힐드라고 하면은 이제 2기 등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등급이 조금 낮은 등급 이제 회사들을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렇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관세 정책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되면은 등급이 안 좋은, 그러니까 등급이 안 좋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돈을 잘 못 벌고 경기가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금방 이제 부도가 날 수 있는 이런 리스크들이 있는 회사들인데 그런 기업들의 스프레드가 벌어진 거죠. 근데 요것도 이제 보시면은 국채 금리가 이제 빠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스프레드가 벌어진 측면들이 있고요. 분명히 이제 좀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스프레드가 단기간에 튄 거는 분명히 리스크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좀 길게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코로나 이후부터 놓고 보면은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지만은 레벨로 보면은 여전히 굉장히 낮은 레벨이라고 봤을 때 여전히 뭐 스프레드가 조금 빠르게 올라간 점은 부담이 되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경기 침체가 임박했냐? 그래서 이게 좀 장기간 지속될 거냐라고 봤을 때 그러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좀
결론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채권 어느 쪽 투자라는 얘기예요? 저희는 지금은 미국채 30년, 미국채 10년, 30년. 30년 이렇게 좀 장기물 쪽 사는 게 적절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수급상으로 꼬였던 부분, 수급상으로 꼬이면서 금리가 상승했던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일단하게 되고 있는 건 같기는 해요. 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더 내려가느냐 아니면은 옆으로 기느냐 횡보로 이제 상승하느냐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일단은 경기에 대한 우려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네, 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유예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중국과 미국의 관세는 네.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는 네. 존재해요. 특히 오늘 밤에 1분기 GDP가 나오는데 네.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조금 뒤늦게 빠르게 인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생각하고 결론은 있습니다. 30년 만기 국채. 네, 미국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